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조성배입니다. 최근에 AI와 빅데이터에 대한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좀처럼 식지 않는 열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산업체에서 활용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최신의 트렌드와 몇 가지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정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고요. 제가 주로 관심 있게 봤던 내용은 신경망, 진화연산, 퍼지 시스템, 인공생명, 이런 상대적으로 좀 최신 기술들을 서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든다든가 또는 전통적인 인공지능 기술들과 접목해서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연구를 주로 해왔습니다. AI, 빅데이터 얘기들은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정부에서 이런 자료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최근의 인공지능 기술은 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도화될 수 있는 성장하는 인공지능, 또 가급적이면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하고 좀 더 친화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인공지능 이런 것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기술들이 빅데이터 쪽으로는 새로운 기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좋은 툴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수집 및 저장, 관리, 분석, 활용 이런 쪽으로 열심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사실은 인공지능, 소위 딥러닝 방법에 좋은 학습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두 분야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응용 문제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저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인공지능 하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름이 일단 굉장히 훌륭한, 그래서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일부분 어떤 분들은 주로 과거에 내가 한번 써봤더니 그거 사실 알맹이는 없고 마케팅 할 때나 주로 쓰는 말이야 라고 좀 과도하게 폄훼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 보면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체계를 잡고 발전됐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여러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어떤 기술이 인공지능의 전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름 자체가 굉장히 팬시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 그게 꼭 나쁜 뜻을 갖고 하진 않더라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또 어쨌든 이런 이름을 썼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쓰는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그거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필요한 건 내가 풀어야 될 문제에 어떤 기술을 쓸 수 있는지만 알 수 있으면 수백 개, 수십 개 기술이 있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 의료나 금융이나 유통, 제조 이런 분야가 에서 업무를 하고 계실 텐데요. 만약 제조 분야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나? 라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근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또 많이 할 수 있고 또 그게 시간에 따라서 축적되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데이터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충 이건 딥러닝의 순환신경망 모델을 쓰면 돼. 비슷하게 여러 가지 그 선택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기술을 제시할 수만 있다면 그럼 별로 어려운 게 없겠죠. 이렇게 해보셨나요? 잘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선택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도 않고요. 더 큰 문제는 딥러닝 순환신경망 이거 씁시다 라고 했을 때 유일한 어떤 솔루션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해당하는 문제에 따라서 소위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도 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금 깔끔하게 자동화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술의 본질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 인공지능은 그냥 결국 딥러닝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딥러닝에 관심도 있고 일부분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딥러닝에 대해서 조금 본질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결국 신경망입니다. 신경망 이름이 환상적이죠. 뇌의 어떤 기능을 모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그런 건데 사실 아직도 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희가 쓰는 신경망은
그 뇌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뭐 굉장히 단순한 계산 소자를 신경세포를 모방한 뭐 그런 방법이라고 보고요. 신경세포는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값을 적절하게 가중치를 매겨서 모두 합한 다음에 어떤 문턱치를 넘으면 출력하라.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신경세포를 하나를 쓰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여러 개를 사용해서 펼치면 결국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푼다는 건 입력에 대해서 적절한 출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뭐 어떤 방법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 방법이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가중치라고 돼 있는데 적절하게 녹아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다 풀리는 거죠. 그리고 그 가중치라는 게 결국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걸 소위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신경망은 이 중간에 있는 이 층이라고 돼 있는 이 신경세포의 그 수가 그 층이 2개 이상만 되면 학습 알고리즘이 잘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해결한 걸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면 딥러닝은 뭐 입력이 사진이 됐든 뭐 문장이 됐든 센서 값이 됐든 상관없이 거기에 걸맞는 출력이 나오도록 하는 어떤 솔루션을 만드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신경세포의 층을 여러 개를 쌓아서 매핑을 해나가는 뭐 그런 신경망 구조에서 가중치를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단의 방법을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뭐 어떤 우리가 복잡한 어떤 매핑 문제를 푼다. 뭐 우리가 푸는 산업체에서 푸는 대부분의 문제가 일종의 매핑 문제죠. 입력에 대해서 적절한 출력이 나오는 어떤 솔루션을 만들고 싶은데 뭐 어떤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균일하게 작동하는 신경세포를 이렇게 층으로 여러 개를 쌓는다면 그 층을 거쳐나가면서 점점 복잡하게 매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 가능성이 생기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신경망 딥러닝 모델들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크게 대변해 보면 뭐 3개 내지 4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영상에 굉장히 강력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또 뭐 문장이라든가 시계열 정보를 잘 처리하는 순환신경망 이 두 방법 다 사실은 이미 3, 40년 전에 다 만든 건데요. 왜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기법적으로 보면 몇 가지 좀 재밌는 기법들이 만들어졌어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든가 렐루라든가 드랍아웃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알고리즘이나 방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트릭처럼 보이는데 이게 많은 양의 데이터, 많은 양의 파라미터를 튜닝하기 위한 뭐 궁여지책의 기법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꽤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영상 쪽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형들이 만들어졌고요. 뭐 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렇게 시간적으로 변형이 있는 거를 셀프 루프를 가지고 모델링 한다는 게 안정화되기가 어렵죠. 안정화되기 위해서 노드의 그 기능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뭐 롱 숄터 메모리라든가 게이티드 GRU 같은 뭐 그런 새로운 노드들을 사용해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나름대로 잘 작동하게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사실 여전히 그 셀프 루프를 갖고 있다는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만들지 말고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소위 어텐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집어넣어 놓고 그 피드 포워드로 전방향으로 연결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모델링 하려는 뭐 트랜스포머 모델이 굉장히 뭐 인기를 끄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 뭐 겐이라고 뭐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뭐 굉장히 팬시하죠. 뭔가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뭐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한다든가 하는 아니면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좋은 기법인 것만은 분명한데 뭐 아직은 그렇게 업계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레벨까지는 안 돼 있고요. 여전히 가능성은 굉장히 많은 뭐 이런 기법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10개의 논문을 조사해 봤는데요. 뭐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인용 지수가 가장 높은 논문 10개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들어보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컴퓨터 비전 쪽에 Fast ICNN이라고 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같은 거에 많이 쓰이는 기법도 있었고요. 뭐 DCGAN,
adversarial example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고, 또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어텐션을 기반으로 한 번역이라든가 또는 트랜스포머 같은 기법을 많이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일반적인 학습 기법으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아담 옵티마이저, 뭐 모든 분들이 아는 거죠. 대부분 다 옵션으로 선택하는 그런 값들인데 이것들이 굉장히 기반이 되는 기법으로 쓰이는 것 같고요. 뭐 응용 중에는 뭐 바둑이나 아타리 게임 또는 뭐 그래프 컨볼루션이라고 우리가 실세계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래프 형태를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효과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 굉장히 필요하고, 최근에 그래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그런 문제를 잘 풀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만 특히 뭐 트랜스포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아담 옵티마이저는 거의 뭐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기법들이라서 산업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기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까?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인공지능을 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다른 업을 갖고 계시면서 인공지능을 도구로 쓰고 싶은 분들이라고 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보면, 일단 첫째는 인공지능 자체를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뭐 요즘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 두고 돌리면 대충 결과는 나오는데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핵심적인 개념은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엔 활용 목적이라는 게 결국 문제인데요. 문제를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산업체 쪽 분들하고 여러 가지 같이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건 의외로 본인의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제를 좀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사실 문제만 잘 정립되면 한 50%는 솔루션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그러고 나면 뭐 앞에서 소개했던, 만약 딥러닝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결국 필연적으로 필요하니까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어노테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최근에는 뭐 AI 학습용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또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양만 많이 모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에 다양한 패턴을 잘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또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데이터가 어노테이션 되고, 이쯤 되면 한 80%는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원천 기술은 대부분 다 오픈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는 문제에 잘만 선택해서 가져다가 쓰시면 일단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수집 열심히 하셨는데 이 수집한 데이터를 지금 풀려는 문제 풀고 버리시는 건 조금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국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사이드로 한번 해봐야지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 최근에 인공지능을 사용한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뭐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런 걸 기반으로 크게 지금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딥러닝 모델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딥러닝 모델 중에 입력하고 출력을 같은 값으로 세팅해서 만들어 놓은 모델, 뭐 오토 인코더라고도 하고, 뭐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어떤 층을 기반으로 앞부분을 인코더, 뒷부분을 디코더라고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인코더, 디코더 방식으로 우리가 풀려는 입력에 대한 출력을 매핑하는 그런 모델이 굉장히 근간이 되는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을 만들고, 만일 우리가 충분한 데이터가 있고 컴퓨터 리소스가 있으면 문제를 풀면 되는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죠. 가급적이면 사전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소위 전위학습이라고 하는데요. 뭐 전위학습 이름 자체가 멋있으니까 갖다 쓰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을 활용하시면 실제 문제를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토인코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오토인코더는 뭐 이렇게 압축하는 효과가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영향을 못할 수 있는데, 실제 딥 오토인코더라는 걸 적절히 쓰면 주어진 문제 내부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특징을 자동으로 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특징을 잘 뽑아내는 목적으로 쓰는 게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주어진 문제에서 완벽하게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뭐 겐이라고 이름되어져 있지만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뭐 이런 방법들을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복합해서 실전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가 해봤던 사례들을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뭐 첫 번째는 에너지 수요량 예측. 뭐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일단 문제 입장에서 보면 뭐 전압이라든가 전류라든가 뭐 어떤 집안의 어떤 위치에 따른 센서 입력 값들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수집이 되는 그리고 T 시점 이후에 전력 소모량이 얼마가 될지를 예측하는 전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뭐 기존의 방법들도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딥러닝이 굉장히 유리한 결과를 냈는데요. 저희가 이런 시계열 정보의 특징을 CNN으로 뽑고 그렇게 뽑힌 특징을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LSTM을 당시에는 이용했는데요. 이용해서 전력 수요 공간에서 다음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예측하는 뭐 이런 문제를 풀었고요. 뭐 어쨌든 기존 방법보다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걸 얻었고 사실 어려운 점은 이렇게 했을 때 결과는 좋은데 내용이 블랙박스면 나중에 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딥러닝 모델 내부의 파라미터를 심볼화하고 이를 연관 규칙이라든가 확률을 동원해서 실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방식으로도 확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뭐 굴삭기의 작업 모드를 분류하는 문제. 뭐 이거 왜 하나 싶으면 뭐 굴삭기 최근에 뭐 작업 현장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열심히 뭐 땅도 파고 땅도 다지고 뭐 이동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수명이 영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수명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면 뭐 열심히 작업하다가 아침에 기계가 뻗어버리면 그러면 그날 하루는 공치는 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이 굴삭기가 수명을 다했을지를 예측하는 그걸 Remaining Useful Life라고 PHM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문제인데요. 그런 문제를 한번 저희가 풀어봤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예를 들면 그 운전석에 있는 카메라에서 기록되는 시각 정보, 동영상 정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굴삭기 부분에 연결돼서 센서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시계열 정보들을 활용해서 일단은 어떤 작업 모드를 하고 있는지를 자동으로 알아내면 그 작업 모드의 수를 카운트해서 실제 remaining useful life를 계산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저희는 동영상 정보를 딥러닝 방법으로 처리하는 모델하고 또 센서의 시퀀스를 딥러닝 모델로 처리하는 두 가지 모델을 앙상블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기존 대비 최고의 성능을 얻은 바가 있고요. 또 유사하게 차량 내부의 소음, 뭐 사실 신차 사시면 거의 뭐 아무 소리 없다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으면 차 안에서 좀 거슬리는 소리들을 듣죠. 뭐 붕붕거린다든가 끽끽거린다든가 그런 걸 BSR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BSR 소음이 어떤 건지를 자동으로 디텍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차량은 굉장히 좁은 공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반향된다든가 불전되고 그래서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소리를 일단 이렇게 가시화해서 그 가시화된 걸로부터 특징을 CNN으로 뽑고 뒷단에서 어텐션을 기반으로 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소위 그 빔포밍이라고 되는 문제인데 뭐 세계 최고의 수준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 유사하게 차량 내부의 이음 분류라고 이거는 뭐 차량 조향계 쪽에 주로 고장의 전조 증상이 뭐 뚝 소리가 난다든가 딱 소리가 나고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그 소리가 굉장히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들려서 전문가가 봐도 뭐 한 반 정도밖에 못 맞추는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실제 소리 데이터를 CNN과 RNN을 적절하게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뭐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뭐 모눈에 뭐만 보인다고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방향으로 계속 좀 발전시키면 조금 더 해당 영역에 맞는 고도화된 방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보면 결국 입력에 대해서 적절한 출력이 나오도록 하는 순차적인 명령어를 소위 알고리즘이라는 형식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푸는 뭐 이런 문제인데 사실 근데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 사람이 하는 문제를 모두 다 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래서 만든 게 뭐 탐색 기술이라든가 또는 지식 표현이나 지식 처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좀 전에 얘기했던 신경망이라는 기술도 있었는데요. 뭐 이런 기술을 보면 신경망은 일단 뭐 패턴을 인식한다든가 또는 뭐 좀 입력이 조금 노이즈가 들어가서 다른 게 들어와도 그럭저럭 결과가 잘 나오는 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당연히 모델이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점점 복잡해져서 그 내부가 블랙박스로 될 경우에 별로 해석이 안 되니까 조금 개선하고 싶을 때 어려운, 다 드러내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학습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뭐 굳이 심볼릭 AI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는 많죠. 뭐 입력이 불확실하다거나 특징이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뭐 당연히 심볼화해서 규칙을 만든다든가 하는 게 잘 안 될 테니까, 그리고 동적으로 모델이 개선되기 어렵다 뭐 이런 점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장점은 논리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이 잘 해석이 되고 우리가 뭔가 개선을 한다든가 할 때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또 데이터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작동할 수 있는 뭐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뭐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꼭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그 각각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방안, 뭐 그런 쪽의 연구가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그 뉴로 심볼릭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유수의 학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뭐 기본 아이디어는 뭐 예를 들면 신경망에서 얻어졌던 어떤 결과를 그냥 블랙박스의 숫자 값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뭔가 규칙화해서 그 규칙을 심볼 시스템에 넘겨준다든가, 또는 심볼 시스템에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그 임베딩을 해서 신경망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뭐 이런 식의 그 혼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뭐 몇 가지 예를 좀 드려보면 뭐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이런 사진을 보고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답을 하는 뭐 그런 문제가 최근에 그 인공지능의 굉장히 핫한 토픽 중에 하나인데요. 어렵죠, 사실은. 영상은 뭐 이게 뭐다라든가 뭐 분류를 하고 인식하는 건 나름대로 하는데, 뭐 이 내용 안에 예를 들면 뭐 어떤 관계라든가 뭐 개수라든가 이런 걸 따지는 거는 전형적인 신경망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문제죠. 이제 그런 문제를 시멘틱 파싱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심볼릭한 오퍼레이션으로 실제 처리하는, 그랬더니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 됐더라라고 하는 뭐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뭐 NE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건 자연어 처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시는 뭐 그런 문제인데, 꼭 NER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분류하는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신경망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또는 뭐 전통적인 어떤 로직을 이용해서 답을 낼 수도 있는데, 이 둘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최소한의 결과를 내는, 뭐 그럴 때 당연히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혼합할지에 대한 어떤 코에피션트 같은 걸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디스크레펀시 로스라는 개념으로 최적화하면서 신경망까지를 같이 학습시키는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트랜스포머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시도도 있습니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더 학술적인 방법에 가깝긴 한데, 멀리 봤을 때 여러분들 도메인 지식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도메인 지식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데이터로부터 딥러닝을 이용해서 가는 건 좀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딥러닝으로 잘할 수 있는 건 잘하고, 또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잘하시는 건 또 그걸 잘 활용하시고, 그 둘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활용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트렌드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AI 모델을 만들면 자동으로 되니까 참 좋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편향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사례, 아마 구글 포토라든가 또는 뭐 미국의 컴파스라는 그 범죄 그 발생 예측을 하는 뭐 이런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이 실제 뭐 흑인에 대해서 조금 편향을 했다든가 또는 여성에 대해서 조금 편향을 했다든가 하는 뭐 그런 사례를 보셨을 텐데요. 뭐 인공지능이 뭐 괜히 인종차별하고 성차별하고 할 리가 없겠죠. 인공지능은 어쨌든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건데, 어쩔 수 없이 그 데이터 안에 이런 편향이 존재한다면 그렇게 해서 만든 인공지능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을 안 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이거를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이 분야에서는
크게는 뭐 이런 딥러닝 또는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만드는 프로세스 중에 어디를 고쳐서 편향을 줄일까? 뭐 이걸 크게 학습 데이터를 고치는 방법, 학습 알고리즘을 고치는 방법, 또 출력이 나오고 나면 보정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으로 편향을 줄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 가고 있고요. 뭐 IBM도 연구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연구하고 있고, 뭐 또 많은 대학이나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학습 알고리즘이나 사후 처리하는 거는 약간 조금 어려움이 아직 좀 있는 것 같고, 많은 연구가 데이터를 아예 조금 사전에 전처리를 해서 편향을 사전 차단한다든가, 또 다양한 분류기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데이터 자체의 특성 손실을 좀 최소화한다든가 하는 뭐 그런 쪽으로 시도가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어떤 연구가 돼가고 있는가를 보면 뭐 데이터 생성을 잘 해서 분포를 조절해서 편향이 가급적이면 제거되도록, 그래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공정한 어떤 AI가 되도록 하는 뭐 그런 어프로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데이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통계적인 특성이 어긋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를 오히려 조금 잘 못 푸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어프로치는 그 소위 그 표현학습, 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공정하게 하는, 그래서 특징이 자동으로 추출되게 하는 뭐 그런 방법을 쓰는 그런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호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편향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인데,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표현 학습이 이루어져서 편향이 감소되도록 하는 뭐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데이터 왜곡을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재적으로 보호 특성 자체가 완벽하게 없어지질 않고 조금 남는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 특징 잔재를 조금 줄인다든가, 또 이런 모델을 만들 때 대부분 아까 소개했던 인코더, 디코더라는 방식을 주로 쓰는데요. 그 둘 사이에 컨플릭트가 생기면 학습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지 않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어드버서리얼 오토 인코더처럼 생겼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려는 인코더, 디코더의 잠재 공간을 잠재 공간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편향이 일어난다고 돼 있는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적대적으로 학습이 되도록 하는,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뭐 실제로는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최적화해야 되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좀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가급적 편향이 감소되도록 잠재 공간에 전사를 시키고, 잠재 공간에 전사된 데이터로 원본을 복구하는 그런 방식을 그러니까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방식으로 로스 펑션이 작동하도록 뭐 이런 방법을 써서 어디다 써먹을까를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얼굴 영상에서 감정을 인식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해보시면, 나이 든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분류되는 편향이 생깁니다. 뭐 대부분 보면 뭐 행복하다든가 놀랐다든가는 젊은 사람들 얼굴이 많고요. 뭐 이렇게 화나거나 이렇게 뭐 디스커스티 돼 있다고 돼 있는 얼굴은 노인네들이 많죠. 이게 어쩌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편향이 생긴 거예요. 그런 편향이 생긴 걸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방법처럼 영상에서 그 편향 부분을 삭제하고 그래서 모델을 만들었더니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왔다라는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채팅 쪽에 또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성희롱, 차별적 표현 뭐 이런 데 편향이 생기는 거를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감소시킨 후에, 그래서 그 결과가 좀 달라진 경우에 좀 집중 대응을 하는, 뭐 이게 AI가 모든 걸 자동으로 한다기보다는 앞부분에서 그거를 조금 걸러줘서 성희롱이나 개인정보나 차별이 일어나는 부분을 사전에 막아줄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보통 이런 세 가지 어프로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죠. 사실 코로나가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식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고효율을 저비용으로 이루는 뭐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좀 더 안전이라든가 또는 지속 가능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인류한테는 일종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위기를 우리가 좀 해치는데 인공지능을 잘 지렛대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결국 핵심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실제 문제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가장 최선의 어떤 하나의 기술이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좀 잘 해석하신 다음에 그 해석한 문제에 적합한 최선의 기술들을 잘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인공지능은 어쨌든 오픈 소스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잘 성공하려면 사실 오픈 소스니까 내가 다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소프트웨어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실전에서는 뭐 적당히 오픈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픈 소스의 바다에서 옥석을 가리고 내가 필요한 거를 적절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결국 또다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능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 모두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본인이 하시는 업무에서도 크게 성공하시는데 오늘 드렸던 말씀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